그의 진짜 생각, 진짜 열망은 속삭임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는 비판해서는 안 되고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이 성장하는 흑인 젊은이들에게 인내, 겸손, 능숙함이 충동, 남성다움, 용기를 대체해야 합니다. 이 희생과 함께 경제적 기회가 있고 어쩌면 평화와 약간의 번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 폭동, 이주 또는 범죄뿐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남부 미국에만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개발 민족이 현대 문화를 공유할 권리를 얻은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까? 문화의 대가는 거짓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북부에서는 흑인의 급진주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부에서 그의 솔직하고 더 자기주장적인 본성의 모든 부분이 반항하는 상황에 의해 그의 타고난 권리에서 쫓겨난 그는 혹독한 경쟁과 피부색 차별 속에서 제대로 된 생활비를 벌기 어려운 땅에 자신을 발견합니다. 동시에 학교와 정기간행물, 토론과 강연을 통해 지적으로 활발해지고 깨어납니다. 오랫동안 갇히고 위축되었던 영혼이 새로운 자유 속에서 갑자기 확장합니다. 모든 경향이 과잉으로 치닫는 것이 어찌 놀랍지 않겠어요. 급진적인 불평, 급진적인 해결책, 쓰라린 비난 또는 분노에 찬 침묵. 어떤 이들은 가라앉고 어떤 이들은 일어납니다. 범죄자와 감각주의자는 교회를 떠나 도박장과 유흥가로 향하고 시카고와 볼티모어의 빈민가를 채웁니다. 더 나은 계층은 백인과 흑인 모두의 집단 생활에서 스스로를 분리하고 문화적으로는 뛰어나지만 비관적인 귀족을 형성하는데 그들의 쓰라린 비판은 아프게 찌르지만 탈출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남부 흑인들의 복종과 굴종을 경멸하지만 가난하고 억압받는 소수민족이 주인과 나란히 존재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자신들이 사는 시대의 경향과 기회를 깊고 예리하게 느끼면서도 피부색 장막이 놓은 운명에 그들의 영혼은 쓰라립니다. 그리고 이 쓰라림이 자연스럽고 정당하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을 강화하고 더 미치게 만들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려 했던 두 극단적인 유형의 윤리적 태도 사이에서 북부와 남부의 수백만 흑인 대중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 생활과 활동은 그들 내부의 이러한 사회적 갈등에 참여합니다. 그들의 교회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피부색 외에는 비슷한 백인 그룹과 구별할 수 없는 차갑고 유행을 따르는 신자들의 그룹으로 이제 회원들의 정보와 오락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규모 사회 및 사업기관으로 흑인 세계 내부와 외부의 불쾌한 문제를 조심스럽게 피하며 말로는 아니더라도 실제로는 사는 동안 즐기자라고 설교합니다. 하지만 이것 뒤에는 진정한 흑인 마음의 깊은 종교적 감정이 여전히 조용히 잠재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길잡이 별을 잃고 거대한 밤 속에서 새로운 종교적 이상을 찾는 강력한 인간 영혼들의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언젠가 각성이 올 것입니다. 10만 영혼의 억눌린 활력이 죽음의 그림자 계곡 밖으로 삶을 살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것, 자유, 정의, 권리가 백인 전용으로 표시된 그곳에서 거스를 수 없이 목표를 향해 휩쓸어 갈 때 말입니다. 제 XI장 마다들의 죽음. 당신에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느 갈색 10월 아침 제 방으로 펄럭여 들어온 누런 종이 조각이 노래했습니다. 그때 부성애의 두려움이 창조의 기쁨과 무질서하게 뒤섞였습니다.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느낌일까 궁금했습니다. 눈은 어떨까? 머리카락은 어떻게 곱슬거리고 뭉쳐 있을까? 그리고 경외감을 가지고 그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제가 무의식적으로 배회하는 동안 그녀의 심장 아래에서 사내 아이를 떼어내기 위해 죽음과 함께 잤던 그녀 말이죠. 저는 아내와 아이에게 달려갔고 동시에 속으로 반신반의하며 반복했습니다. 아내와 아이? 아내와 아이? 배와 기차보다 더 빠르고 더 빠르게 달려갔지만 여전히 초조하게 그들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강한 목소리의 도시에서 벗어나 흔들리는 바다에서 벗어나 제 버크셔 힐스로 갔습니다. 매사추세츠의 문을 슬프게 지키고 있는 그곳으로요. 계단을 뛰어 올라가 연약한 어머니와 칭얼거리는 아기에게 갔습니다. 제 명령에 따라 생명을 얻기 위해 재단에 생명을 바쳤고 이긴 성소로요. 이 작고 형태 없는 것, 미지의 세계에서 온 이 신생아의 울음소리. 온통 머리와 목소리뿐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만져보고 당황하며 그것의 눈 깜빡임, 숨쉬기, 재채기를 지켜봤습니다. 그때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기에는 우스꽝스러운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사랑했습니다. 제 소녀 어머니를요. 이제 막 아침의 영광처럼 펼쳐지는 모습이 보인 변모한 여인 말이죠. 이전 이야기에 이어 화자는 세상을 떠난 어린아들을 애도하며 인종의 장벽이 없는 순수한 영혼을 잃은 슬픔과 이 가혹한 현실 세계에 대한 탄식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크럼멜이라는 또 다른 인물의 고뇌에 찬 삶의 여정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시골 마을을 떠나 북부의 학교로 간 존이라는 청년과 그를 둘러싼 희망과 실망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는 계속 자랐습니다. 그 작은 영혼이 새처럼 지저귀고 옹알대고 어설픈 말을 시작하며 세상에 눈을 뜨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아름다웠죠. 올리브빛 피부의 어두운 금색 곱슬머리, 파란색과 갈색이 섞인 눈동자, 완벽한 작은 팔다리, 그리고 아프리카인의 피가 빚어낸 부드러운 얼굴선까지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남부의 집을 떠나 한참을 달려온 후에도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조지아의 뜨겁고 붉은 땅과 언덕투성이 도시를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죠. 왜 아이의 머리카락은 금빛을 띠었을까요? 제 삶에서 금발은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왜 아이의 눈에서 아빠와 할아버지의 갈색 눈동자색이 파란색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저는 인종의 장벽이 드리운 땅에서 제 아기에게 드리워지는 장막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장막 안에서 태어났으니 그 안에서 살겠구나 생각했죠. 흑인의 아들로 말입니다. 그 작은 머리에는 박해받는 종족에 꺾이지 않는 자존심을 쓰라리게도 쥐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보조개 파인 손으로는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희망적이지도 않은 무언가를 지치도록 붙잡고 있었죠. 그리고 제 영혼을 들여다보는 그 반짝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에게는 자유가 조롱이고 해방이 거짓인 이 땅을 보고 있었습니다. 장막의 그림자가 제 아기에게 드리워지는 것을 보았고 피처럼 붉은 땅 위에 차가운 도시가 우뚝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뺨에 얼굴을 대고 별들을 보여주고 반짝이는 불빛들을 보게 하며 잠들기 전 부르는 노래로 제 삶에 숨겨진 두려움을 달랬습니다. 아이는 정말 씩씩하고 활기 넘치게 자랐습니다. 온 세상의 생명과 이어진 지 겨우 18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서 흘러나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혜로 가득했죠. 아내와 저는 거의 이 신성한 존재를 숭배할 지경이었습니다. 아내의 삶은 아이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아이는 아내의 모든 꿈을 물들였으며 모든 노력을 이상화했습니다. 아내의 손이 아니면 그 작은 팔다리에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했고 아내의 손길이 닿지 않은 옷이나 장식은 아이에게 입히지 않았죠.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면 아이를 잠들게 할 수 없었고 아내와 아이는 둘만 아는 부드럽고 신비로운 언어로 소통했습니다. 저 역시 아이의 작고 하얀 침대 위에서 골똘히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제 팔의 힘이 아이의 새로운 힘을 통해 시대를 넘어 뻗어나가는 것을 보았고 검은 조상들의 꿈이 세상의 기이한 환상 속에서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옹알이 속에서 장막 안에서 일어설 예언자의 목소리를 들었죠. 그렇게 가을과 겨울을 지나고 긴 남부의 봄이 만개할 때까지 우리는 꿈을 꾸고 사랑하며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걸품 안에서 끈적한 바람이 불어오고 장미가 시들고 고요하고 엄격한 태양이 애틀랜타 언덕 위에 끔찍한 빛을 들이울 때까지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아이의 작은 발이 피곤하게 작고 하얀 침대로 향했고 tiny hands trembling. 작은 손들이 떨렸습니다. 뜨겁고 상기된 얼굴이 베개 위에서 뒤척였고 우리는 아기가 아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는 그곳에서 열흘을 누워 있었습니다. 빠르게 지나간 한 주와 끝없는 사흘 동안 아이는 야위고 또 야위여갔죠. 처음 며칠은 엄마가 밝게 간호하며 아이가 다시 웃는 작은 눈을 보고 웃어주었습니다. 그러다 아이 주위를 다정하게 맴돌았지만 미소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작은 침대 곁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그 후로는 낮이 끝나지 않는 것 같았고 밤은 꿈없는 공포였으며 기쁨과 잠은 멀어져 갔습니다. 지금도 한밤중에 저를 부르는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무미건조하고 꿈없는 상태에서 저를 흔들어 깨우며 외쳤죠. 죽음의 그림자다. 죽음의 그림자. 저는 별빛 속으로 기어나가 백발의 의사를 깨우러 갔습니다.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 시간은 불안하게 흘렀고 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끔찍한 새벽에 지친 존재처럼 램프 불빛 위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그때 우리 둘만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커다란 눈으로 우리를 향해 몸을 돌렸고 실처럼 가늘어진 손을 뻗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는 해가 서쪽 언덕 위에 깊은 슬픔처럼 드리워져 얼굴을 가릴 때, 바람이 멈추고 아이가 사랑했던 크고 푸른 나무들이 미동도 없이 서 있을 때, 해질 무렵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의 숨결이 점점 가빠지다가 멈추고 그 작은 영혼이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별처럼 뛰어올라 어둠의 세계를 뒤로 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키 큰 나무들이 창문으로 들여다보았고 같은 푸른 잔디가 지는 해에 반짝였습니다. 오직 죽음의 방 안에서만 세상에서 가장 비통한 존재, 아이를 잃은 엄마가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피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하기를 갈망합니다. 저는 분투로 가득한 삶을 원합니다. 저는 폭풍에 거친 돌진 앞에서 움츠러들 겁쟁이가 아니며 장막의 끔찍한 그림자 앞에서도 기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시오, 오 죽음이여. 내 삶은 충분히 고되지 않았단 말이오? 나를 둘러싼 비웃는 거미줄 같은 저 둔탁한 땅은 충분히 차갑지 않았단 말이오? 이 네 개의 작은 벽 너머의 세상은 충분히 무자비하지 않았단 말이오? 그런데도 당신, 오 죽음이여, 기어이 이곳까지 들어와야만 했단 말이오? 제 머리 위로 천둥치는 폭풍이 몰아쳤지만 무자비한 목소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미친 숲은 약자들의 저주로 요동쳤죠. 하지만 아내와 어린아들 곁에 있는 집 안에 있는 제가 무엇을 신경 썼겠습니까? 당신, 오 죽음이여, 행복의 작은 구석조차 그렇게 질투하여 기어이 그곳까지 들어와야만 했단 말이오? 아이의 삶은 완벽했습니다. 후서토닉 강 옆 여름날처럼 달콤한 눈물조차 삶을 더 밝게 만들어주는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했죠. 세상은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여자들은 아이의 곱슬머리에 키스했고 남자들은 경건하게 아이의 경이로운 눈을 들여다보았으며 아이들은 아이 주위에 모여 맴돌았습니다. 지금도 아이가 보이는 듯합니다. 반짝이는 웃음에서 어두운 찌푸림으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으로 하늘처럼 변해가는 모습이 말입니다. 불쌍한 아이는 색깔 차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장막이 아이에게 그림자를 들이우기는 했지만 아직 아이의 햇살을 반도가리지 못했었죠. 아이는 백인 보물을 사랑했고 흑인 유모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작은 세상에는 색깔과 옷에 상관없이 순수한 영혼들만이 걸어다녔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은 그 작은 생명의 무한한 넓이만큼 더 크고 순수해졌습니다. 아내, 별 너머를 보는 단순하고 명확한 시야를 가진 그녀는 아이가 떠났을 때 말했습니다. 아이는 그곳에서 행복할 거예요. 아이는 늘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훨씬 무지하고 제가 직접 짠 거미줄에 눈이 먼 저는 홀로 앉아 단어들을 엮고 중얼거립니다. 아이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곳에 있다면, 그리고 그곳이라는 장소가 있다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오 운명이여. 아이의 장례식 아침은 명랑했습니다. 새소리와 노래, 그리고 달콤한 향기의 꽃들이 함께했죠. 나무들은 잔디밭에 속삭였지만 아이들은 조용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령처럼 비현실적인 날, 삶의 잔상 같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하얀 꽃다발 묶음 뒤에서 알 수 없는 거리를 덜컹거리며 나아가는 것 같았고, 뒤에는 노래의 그림자가 들렸습니다. 번잡한 도시는 우리 주위에서 시끄럽게 돌아갔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바쁘게 오가는 남녀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죠. 그들은 그저 흘긋보고는 말했습니다. 니거들이네. 우리는 아이를 조지아 땅에 묻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의 흙은 기이하게도 붉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의 꽃들과 작은 모아진 손과 함께 북쪽으로 데려갔습니다. 헛된 일이었습니다. 헛된 일이요.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넓고 푸른 하늘 아래 어디에 제 검은 아기가 평화롭게 잠들 수 있단 말입니까? 경건함과 선함,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깃든 곳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제 마음속에는 끔찍한 기쁨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장막을 통해 세상을 어둡게 본다고? 저를 비난하지 마세요. 제 영혼은 늘 저에게 속삭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탈출한 것이다. 속박된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진 것이다. 이제 어떤 비통한 비열함도 아이의 작은 심장을 병들게 하여 산채로 죽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비웃음도 아이의 행복한 어린 시절을 미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작은 영혼이 장막 안에서 숨막히고 일그러지리라고 생각하거나 바랐다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아이의 눈을 이따금씩 스쳐 지나가던 저 깊고 이 세상 같지 않은 표정은 이 좁은 지금 너머를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요. 작은 곱슬머리 왕관을 쓴 머리에는 아버지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간신히 억눌렀던 그 모든 거칠고 당당한 자부심이 깃들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도대체 5천만 동포의 고의적인 굴욕 속에서 흑인이 자부심을 가져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잘 가거라 내 아들아. 세상이 너의 야망을 오만이라 부르거나 너의 이상을 달성 불가능이라 여기고 너에게 굽실거리며 절하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말입니다. 너를 위한 슬픔의 바다보다는 내 삶을 멈추게 하는 이 이름 없는 공허가 훨씬 낫습니다. 헛된 말입니다. 아이가 우리보다 짐을 더 용감하게 견디고 그래 언젠가는 그것이 더 가볍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분명 장막을 걷어올리고 갇힌 자들을 해방시킬 거대한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제 속박 속에서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밤을 알지 못하고 아침에 깨어나는 신선한 젊은 영혼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때가 오면 사람들은 노동자에게 그가 백인인가? 라고 묻지 않고 그가 일할 수 있는가? 라고 물을 것입니다. 예술가에게 그들이 흑인인가? 라고 묻지 않고 그들이 아는가? 라고 물을 것입니다. 언젠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런 아침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장막 속의 그 어두운 해안에서는 같은 깊은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너는 단념해야 한다. 저는 그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단념했습니다. 작은 불평조차 없이 말입니다. 제가 지은 보금자리에서 죽음과 차갑게 하나 된 그 예쁘고 어린 모습만은 예외였습니다. 누군가 떠나야 했다면 왜 제가 아니었을까요? 왜 저는 이 불안함에서 벗어나고 이 넓은 깨어있음에서 잠들 수 없을까요? 세상의 증류기인 시간이 아이의 어린 손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 시간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포도원에는 그렇게 많은 일꾼이 있어서 이 작은 몸의 아름다운 약속을 그렇게 가볍게 내던져도 되었단 말입니까? 이 나라의 골목을 따라 늘어선 제 종족의 불쌍한 사람들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요람 곁에는 사랑이 앉아 있었고 아이의 귀에는 지혜가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아이는 모든 사랑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현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잠들렴 아가야. 제가 잠들어 장막 위에서 아기의 목소리와 작은 발의 끊임없는 제잘거림에 깨어날 때까지 잠들렴. 제12장 알렉산더 크럼웰 이야기. 새벽으로부터 들려온 듯 했지만 세상의 경계 너머에서 온 듯 희미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외침의 마지막 메아리 같았죠. 전쟁에서 돌아온 왕 주위로 아름다운 도시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가 된 듯한 소리였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심장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세상과 자신을 알기 위해 삶과 씨름하기 시작한 한 흑인 소년의 이야기죠. 그 아이의 호기심 어린 눈앞에 회색빛으로 암울하게 펼쳐진 어두운 모래 언덕에서 그는 세 가지 유혹을 만났습니다. 붉은 새벽에 맞서 서 있던 증오의 유혹, 정오를 어둡게 만든 절망의 유혹, 그리고 황혼과 함께 슬그머니 다가오는 의심의 유혹입니다. 무엇보다 그가 건넌 계곡들, 굴욕의 계곡과 죽음의 그림자 계곡에 대해 들어야 합니다. 저는 윌버포스 대학 졸업식 시즌의 북적거림 속에서 알렉산더 크럼웰을 처음 보았습니다. 키가 크고 연약했지만 검은 그는 단순한 품위와 분명한 교양을 갖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활기 넘치는 젊은 웅변가들의 열변이 방해하지 못하는 곳에서 따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의 바르게, 그 다음에는 호기심을 갖고 그의 인격의 고결함을 느끼면서는 열정적으로 대화했습니다. 그의 차분한 예의, 힘의 온화함, 희망과 진실의 아름다운 조화를 느꼈죠. 본능적으로 저는 세상의 예언자들 앞에 고개를 숙이듯 이 사람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붉은 과거나 회색의 미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제게는 동시에 그렇게 가볍고 어둡고 그렇게 찬란하고 비루해 보였던 맥동하는 지금에서 온 어떤 선지자 같았습니다. 그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장막 안에서 80년 동안 방황해왔습니다. 그는 미주리 타협이 이루어질 무렵 태어나 마닐라와 엘카네이 전투의 메아리 속에서 죽음을 맞고 있었습니다. 살기에는 격동의 시대였고 돌아보기에도 어두웠으며 앞을 내다보기에는 더욱 어두웠습니다. 70년 전 진흙과 구슬치기를 하던 검은 얼굴의 소년이 세상을 내다보며 보았던 풍경은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노에서는 여전히 대서양을 건너 신음했고 희미한 울음소리가 남부바람에 실려왔으며 거대한 검은 아버지는 어린 귀에 미친 잔혹한 이야기들을 속삭였습니다.
낮은 문간에서 어머니는 조용히 노는 아들을 지켜보다가 해가 지면 그림자가 아들을 노예의 땅으로 데려갈까봐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어린 마음은 일하고 움츠러들며 기묘하게 삶의 비전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의 한가운데에는 늘 홀로 서 있는 한 어두운 형상이 있었습니다. 늘 그 쓰라린 아버지의 단단하고 두꺼운 얼굴과 거대하고 형체 없는 주름으로 드리워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증오의 유혹이 자라며 아이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몰래 아이의 웃음속으로 스며들고 놀이 속으로 희미해지며 밤낮으로 거칠고 무례하게 아이의 꿈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흑인 소녀는 하늘과 해와 꽃에게 답 없는 왜를 물었고 자라면서 세상도 세상의 거친 방식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는 이상한 유혹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넓은 땅에는 수십만 명의 검은 아이들이 이 똑같은 유혹 앞에서 브루딩하고 그 차갑고 떨리는 팔을 느낍니다. 브루딩하고 웅크리고 깊은 생각에 잠기며 그들을 위해 언젠가는 누군가가 장막을 걷어 올릴지도 모릅니다. 데라이어 그린이 알렉산더 크롬웰의 삶에 성큼 다가섰던 것처럼 부드럽고 밝게 그 슬픈 작은 삶 속으로 들어와 브루딩 헤이트를 털어낼 누군가가 말입니다. 브루딩 헤이트를, 깊은 생각에 잠긴 증오를, 그리고 퉁명스럽지만 마음씨 좋은 그 사람 앞에서 그림자는 덜 어두워 보였습니다. 데라이어 그린은 뉴욕의 오나이다 카운티에 개구쟁이 소년들 20명 정도가 다니는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내가 여기 흑인 소년 1명 데려와 교육시킬 거야. 데라이어 그린은 괴짜이자 노예제 폐지론자만이 감히 말할 수 있을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오호! 소년들은 웃었습니다. 네. 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왔습니다. 이전에 흑인 소년은 이미 학교를 찾아 헤맸습니다. 춥고 배고픈 채로 400마일을 걸어 자유로운 뉴햄프셔의 가나안까지 갔었죠. 하지만 신앙심 깊은 농부들은 노예제 폐지학교 건물에 황소 90마리를 묶어 연못 한가운데로 끌어다 처박았습니다. 흑인 소년은 터벅터벅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19세기는 인간 공감의 첫 세기였습니다. 다른 사람 속에서 우리가 나 자신이라고 부르는 신성한 불꽃을 반쯤 놀라며 보기 시작한 시대였죠. 촌뜨기들과 농민들, 불황자들과 도둑들, 백만장자들, 그리고 가끔은 흑인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깝게 다가오는 따뜻하게 뛰는 생명을 가진 고동치는 영혼이 되어 우리는 놀라 반쯤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너도 슬픔과 희망 없음의 둔탁한 물을 보았느냐? 너도 삶을 알았느냐? 그리고 우리는 무력하게 저 다른 세계들을 들여다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오 세상 중의 세상이여, 어찌 인간이 너희를 하나로 만들까? 그렇게 그 작은 오나이다 학교에서 소년들은 검은 피부 아래에 그들이 이전에 꿈도 꾸지 못했던 생각과 열망이 있음을 계시처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로운 소년에게는 새로운 공감과 영감의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그와 세상 사이에 드리워져 있던 그림자 같고 형체 없는 것, 증오의 유혹은 희미해지고 덜 불길해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퍼져나가 가장자리에 짙게 남아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는 그것을 통해 처음으로 삶의 푸른색과 금색을 보았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를 달리다가 멀리 희미하고 흔들리는 선에서 만나 입맞춤하는 햇살 쏟아지는 길을 말입니다. 자라나는 소년에게 삶의 비전이 다가왔습니다. 신비롭고 경이로운 비전이었죠. 그는 고개를 들고 몸을 펴고 신선한 새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기 숲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나무들 사이로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멀리서 한 민족의 청동빛 무리가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희미하게 그리고 크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혐오스러운 쇠사슬 소리를 들었고 그들이 굽실거리고 기어다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서 항의와 예언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걸어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한 목소리와 비전이 그에게 사제가 되어 속박의 집에서 불려나가지 못한 이들을 이끄는 선지자가 되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머리 없는 무리가 미친 물살처럼 그를 향해 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손을 뻗었고 바로 그때 손을 뻗자마자 갑자기 비전 위로 절망의 유혹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사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문제는 사악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죠. 그들은 차분하고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교회의 주교들이었고 의로움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심지어 칭찬할 만하죠. 하지만 감리교회의 신학대학원은 흑인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르고 반쯤 기괴한 형체가 여전히 그들의 문 앞에서 맴돌 때 그들은 친절하게 반쯤 슬픈 듯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물론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압니다만 그게 말이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상조랄까. 언젠가는 진심으로 바라건대 그런 모든 구별이 사라지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절망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는 끈질기게 그것과 싸웠습니다. 그는 그림자처럼 그 회관들을 오가며 반성하고 논쟁하고 반쯤 화를 내며 입학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최종적인 안 된다는 대답이 돌아올 때까지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성가신 사람을 밀어내고 그를 어리석고 비합리적이며 분별없고 하나님의 율법에 반항하는 헛된 자로 낙인 찍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자 그 찬란했던 비전에서 모든 영광이 서서히 사라지고 어두운 절망 아래로 회색빛의 엄격한 대지가 굴러가는 모습만이 남았습니다. 그 둔탁한 아침의 깊은 곳에서 그에게로 뻗어온 친절한 손조차 보라색 그림자의 일부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차갑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혼잣말. 세상이 나에게 닫혀 있는데 왜 특별한 은혜로 분투해야 하는가? 그러나 그 손들은 여전히 부드럽게 그를 격려했습니다. 대담한 아버지의 대담한 아들, 젊은 존 제이의 손과 자유로운 도시 보스턴의 선량한 사람들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침내 교회 사제직으로 가는 길이 열렸음에도 구름은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래된 성 바울 성당에서 존경받는 주교가 흑인 부제 위로 하얀 팔을 들어 올렸을 때조차 그 마음의 짐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알렉산더 크럼멜이 겪은 그 불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더 진지하게 삶의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상황을 더 비판적으로 연구했죠. 흑인들의 노예 상태와 봉사 아래 깊숙한 곳에서 그는 오랜 학대가 강조한 치명적인 약점들을 보았습니다. 강한 도덕적 성품과 굽히지 않는 의로움의 부족이 그들의 큰 결점이라고 그는 느꼈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 중 최고들을 작은 감리교 예배당으로 모아 거기서 인도하고 가르치고 영감을 주려 했습니다. 마치 효모가 퍼지듯이 아이들이 자라듯이 세상이 귀 기울일 때까지 그때까지 그리고 그의 꿈을 가로질러 젊은 시절의 첫 번째 아름다운 비전의 희미한 여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지 여운일 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어느 날 1842년의 봄날이 뉴잉글랜드의 5월 바람과 즐겁게 씨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는 프로비던스에 있는 자신의 예배당에 마침내 사제로서 서 있었습니다. 날들은 빠르게 지나갔고 검은 젊은 성직자는 이랬습니다. 설교를 신중하게 작성했고 기도문을 부드럽고 진지한 목소리로 읊었습니다. 거리를 배회하며 행인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고 병든 자를 방문하며 임종을 맞이하는 자 곁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는 매주 매일 매달 일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매달 신도수는 줄어들었고 매주 텅 빈 벽은 더욱 날카롭게 메아리쳤으며 매일 방문 요청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세 번째 유혹이 장막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더욱 명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부드럽고 미소 띤 미묘한 조롱의 기운이 담긴 유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캐주얼하게 목소리의 억양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유색인종들이요? 혹은 더 명확하게. 뭘 기대하십니까? 목소리와 몸짓에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의심의 유혹이었죠. 그는 그것을 얼마나 증오하고 맹렬하게 비난했던가요? 물론 그들도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배우고 노력하고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은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죠. 세 가지 유혹 중에서 이것이 가장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증오요. 그는 그렇게 유치한 것을 이미 극복했습니다. 절망이요? 그는 오른팔을 단련하여 단호함의 힘으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평생의 노력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심하고 그의 영혼이 사랑하는 종족의 운명과 능력을 의심하는 것, 열렬한 노력 대신 나태하고 비루한 현실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입술로 속삭이는 것을 듣는 것, 혼잣말. 그들은 관심 없어. 그들은 알지 못해. 그들은 멍청하게 끌려가는 가축일 뿐이야. 왜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거지?
이것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교회 앞쪽. 그는 문을 닫고 성단 계단에 주저앉아 성의를 바닥에 던지고 몸부림쳤습니다. 저녁 햇살이 어두운 예배당에 먼지를 춤추게 할 때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는 성의를 접고 찬송가를 치우고 큰 성경을 덮었습니다. 항원 속으로 걸어나가 좁고 작은 설교단을 피곤한 미소로 돌아보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주교에게 걸어가 주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고백으로 용기를 얻어 덧붙였습니다. 제게는 더 넓은 교구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흑인 신도수가 비교적 적고 아마 최고가 아닌 듯합니다. 더 넓은 곳으로 가서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교는 그를 필라델피아로 보내며 온더동크 주교에게 보내는 편지를 주었습니다. 온더동크 주교는 6개의 하얀 계단 꼭대기에 살았습니다. 그는 뚱뚱하고 얼굴이 붉었으며 사도계승에 관한 몇 편의 흥미진진한 논문 저자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주교가 명상에 잠길 편안한 시간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벨이 울리고 주교에게 편지와 마르고 볼품없는 흑인 한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온더동크 주교는 편지를 대충 읽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다행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마음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찌푸린 얼굴을 풀고 크럼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인상 깊게 말했습니다. 이 교구에 당신을 받아들이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흑인 사제도 우리 교회 회의에 앉을 수 없으며 어떤 흑인 교회도 거기에 대표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때때로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검은 형체가 온더동크 주교의 육중한 배 앞에서 모자를 초조하게 만지작거리는 모습 말입니다. 그의 해진 코트는 어두운 나무 책장 배경에 걸려 있고 거기에는 폭스의 순교자들의 삶이 인간의 모든 의무 옆에 행복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그 흑인의 커다란 눈이 주교의 고급 양복을 지나 유리문 캐비닛이 햇빛에 빛나는 곳을 헤매는 것을 보는 듯합니다. 작은 파란 파리 한 마리가 벌어진 열쇠 구멍을 건너려 합니다. 파리는 힘차게 그곳으로 행진하여 놀란 듯 시면을 들여다보고는 촉수를 사색적으로 비빕니다. 그러다 그 깊이를 시도해보고는 바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물러섭니다. 검은 얼굴의 사제는 파리 역시 굴욕의 계곡에 직면했을까? 그리고 그 안으로 뛰어들까 궁금해하고 있을 때 보십시오. 파리는 작은 날개를 펼치고 즐겁게 건너가 버립니다. 크럼멜. 지켜보던 자만 날개 없이 홀로 남겨두고 말이죠. 그때 그의 짐의 전체 무게가 그에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풍요로운 벽들이 멀어져 가고 그의 앞에는 거친 황무지가 삶을 가로질러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나의 두꺼운 화강암 능선에 의해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굴욕의 계곡, 저기는 죽음의 그림자 계곡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어두운지 저는 모릅니다. 아닙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압니다. 저 겸손한 자들의 계곡에는 오늘날 수백만 명의 거무스름한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시간의 채찍과 비웃음, 압제자의 잘못, 교만한 자의 모욕, 멸시받는 사랑의 고통, 법의 지연, 직위의 오만, 그리고 부당한 자로부터 인내로운 미덕이 받는 경멸을 견딜 것입니다. 이 모든 것과 그 이상을 견딜 것입니다. 그것이 희생이지 더 비열한 것이 아님을 안다면 말이죠. 그렇게 외로운 검은 가슴 속에서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주교는 암시적으로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딱히 할 말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신중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초조하게 발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크럼멜은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말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는 절대 당신의 교구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그는 몸을 돌려 죽음의 그림자 계곡으로 들어섰습니다. 당신은 육체적인 죽음, 부서진 몸과 기침 소리만을 알아차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영혼 속에는 그보다 더 깊은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뉴욕의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교회였죠.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그곳을 위해 일했지만 동료 사제들에게 경멸당했습니다. 반쯤 절망에 빠져 그는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손을 내민 구걸자였죠. 영국인들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윌버포스와 스탠리, 서웰과 잉글리스, 심지어 후르드와 맥콜리도 말입니다. 벤자민 브로디경은 캠브리지의 퀸스 칼리지에서 잠시 쉬어가라고 권했고 그는 그곳에 머물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여 53년의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만족하지 못한 그는 아프리카로 향했고
오랫동안 노예 밀수업자들의 소굴 속에서 새로운 천국과 새로운 땅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렇게 그는 빛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찾아 떠도는 영혼의 세계 방랑이었고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헛되이 찾으려 노력하는 이의 분투였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죽음, 즉 자신의 의무를 놓친 영혼의 죽음 그림자에 늘 시달리면서 말이죠. 그는 2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20년, 아니 그 이상을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거친 질문은 그의 안에서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혼잣말. 도대체 신의 이름으로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좁은 뉴욕 교구에서는 그의 영혼이 답답하고 숨막히는 듯 했습니다. 훌륭한 옛 영국 대학의 공기 속에서는 바다 너머 수백만 명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생의 열병에 시달리는 서아프리카 늪지에서는 무력하고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기이한 순례가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의 빠른 소용돌이 속에서 그 차가운 역설과 경이로운 비전 속에서 삶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수수께끼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물어본 당신이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가 읽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저기 저 흑인 소년에게는 그것이 조금 더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 자신의 의무를 찾고 마주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에게는 그것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전투의 피와 먼지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병든다면 그에게는 먼지가 더 두껍고 전투가 더 치열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방황하는 자들이 쓰러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도둑과 살인자, 그리고 맴도는 매춘부, 그리고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죽은 자들의 끝없는 행렬을 우리가 가리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그림자 계곡은 그 순례자들을 세상으로 거의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크럼멜은 돌려보내졌습니다. 증오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절망의 불에 단련되었으며 의심을 이기고 희생으로 굴욕에 단단해진 그는 마침내 겸손하고 강하며 온화하고 단호한 모습으로 바다를 건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모든 조롱과 편견, 모든 증오와 차별의 순수한 영혼에 가보신 그 드문 예의로 굽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 중에서도 천하고 탐욕스러우며 사악한 자들 사이에서 정의로운 자의 거민 굽히지 않는 의로움으로 싸웠습니다.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거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랬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노인들을 꾸짖고 약한 자들을 돕고 강한 자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성장했고 자신의 넓은 영향력 안으로 장막안을 걷는 자들 중 가장 좋은 이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장막 밖에 사는 이들은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힘, 그 둔한 계급의 장벽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정해진 그 거대한 영감을 알지도 꿈꾸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떠났으니 저는 장막을 걷어내고 외칩니다. 보세요. 제가 이 작은 헌사를 바치는 소중한 기억의 영혼을 말입니다. 저는 여전히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눈처럼 하얀 머리칼 아래 어둡고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이죠. 미래에 대한 영감으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고 때로는 인간의 사악함에 순진한 고통을 느끼고 때로는 과거의 쓰라린 기억의 슬픔을 느끼는 얼굴 말입니다. 알렉산더 크럼멜을 더 많이 만날수록 저는 그를 너무나 몰랐던 세상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있는지를 더 많이 느꼈습니다. 다른 시대였다면 그는 보라색 테두리 토가를 입고 나라의 원로들 사이에 앉았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어머니들이 요람해서 그를 노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의 일을 했습니다. 고귀하고 훌륭하게 해냈죠. 그런데도 그가 여기서 홀로 인간적인 공감 없이 그렇게 적게 일했기에 슬픔을 느낍니다. 오늘날 이 넓은 땅에서 그의 이름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며 5천만 귀의 기억이나 경쟁의 향기가 실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시대의 비극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가난을 조금은 압니다. 사람들이 사악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누가 선합니까?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진실이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너무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문이 경첩에 녹슬었군. 그날 밤 별이 뜰 무렵, 서쪽에서 바람이 신음하며 불어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했던 영혼은 불꽃처럼 바다를 건너 날아갔고 그 자리에는 죽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날 어디에 있을까요? 어둠의 세계 너머, 그가 미끄러져 들어갈 때 어떤 창백한 왕좌에 앉은 왕이 일어섰을까요?
어둡고 상처 입은 유대인 왕이, 지상에서 고통받는 자들의 몸부림을 아는 그 왕이 그가 마음을 쥐어짜 얻은 재능들을 내려놓았을 때 말했을까요? 잘했다. 그리고 그 주위에서 아침 별들이 노래하고 있었을까요? 제13장 존의 이야기. 한밤중에 그들이 강바다 옆에 무엇을 가져오는가? 밤에 고요함이 없는 인간의 마음을 가져온다. 바람에 결코 떨어지지 않고 이슬에 마르지 않는 마음. 엘리자베스 베럿 브라우닝의 시, 오 하나님, 그것을 고요하게 하소서. 당신의 고요함은 넓어 영혼들마저 덮을 수 있나이다. 강은 계속 흘러간다. 존스타운 중심부에서 서쪽으로 칼라일 스트리트가 이어집니다. 커다란 검은 다리를 건너 언덕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 작은 가게들과 정육점을 지나 단층 집들을 지나 넓은 푸른 잔디밭 앞에서 갑자기 멈춥니다. 넓고 편안한 곳으로 서쪽 하늘을 배경으로 두 개의 큰 건물이 서 있습니다. 저녁에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도시의 거대한 매연 덩어리가 계곡 위로 피곤하게 걸려있을 때 붉은 서쪽 하늘은 칼라일 스트리트를 따라 꿈의 나라처럼 빛나고 저녁 식사종이 울릴 때 학생들의 지나가는 모습이 어둠 속에서 하늘을 배경으로 실루엣을 이룹니다. 키가 크고 검은 그들은 천천히 움직이며 불길한 빛 속에서 도시 앞의 희미한 경고의 유령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 보입니다.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이곳은 웰스 연구소이고 이 흑인 학생들은 아래의 백인 도시와 거의 교류가 없습니다. 반짝이는 불빛, 기숙사 이름, 그리고 밤마다 유심히 보시면 트윙클링 라이트의 스웨인홀을 향해 늘 마지막으로 그리고 늦게 서두르는 한 어두운 형체가 있습니다. 존의 성. 존스는 절대 제 시간에 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는 키가 크고 비쩍 마른 청년으로 갈색이고 억센 머리를 가졌습니다. 옷에서 곧바로 자라나온 듯 보이며 반쯤 사과하듯 어색하게 걷습니다. 그는 기도가 시작되는 종이 울린 후에도 몰래 자리에 앉아 조용한 식당에 늘 웃음의 물결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완벽하게 어색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그의 얼굴을 한번 보면 많은 것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꾸밈이나 기교도 없이 그저 천진난만한 유머와 세상에 대한 진정한 만족감이 넘쳐흐르는 듯한 넓고 착해 보이는 미소였습니다. 그는 조지아 남동부의 구부러진 참나무 아래 멀리 떨어진 알타마하에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곳에서는 바다가 모래의 콧노래를 부르고 모래는 물에 반쯤 잠길 때까지 듣다가 여기저기 길고 낮은 섬으로만 솟아오릅니다. 알타마하의 백인들은 존을 착한 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훌륭한 쟁기질꾼, 논에서 일 잘하고 어디든 손재주 좋고 늘 착하고 공손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그를 학교에 보내고 싶어 했을 때 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망가뜨릴, 걔 망칠 거야, 루인 거야. 그들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흑인 주민들의 절반은 자랑스럽게 그를 기차역까지 따라와 그의 기묘한 작은 트렁크와 많은 짐들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계속 악수했고 소녀들은 수줍게 그에게 키스했으며 소년들은 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기차가 왔고 그는 어린 여동생을 사랑스럽게 꼬집어주고 어머니의 목에 커다란 팔을 감은 다음 불확실한 순례자 주위에서 불타오르고 번쩍이는 거대한 노란 세상 속으로 연기와 굉음을 내며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북쪽 해안을 따라 서둘러 올라갔습니다. 서베너의 광장과 야자수를 지나고 모카밭을 지나 지친 밤을 달려 밀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존스타운의 소음과 북적거림 속에 도착했죠. 그리고 그날 아침 알타마하에 서서 놀이터 친구이자 형제이자 아들을 세상으로 시끄럽게 실어 나르는 기차를 바라보던 사람들에게는 그 후로 늘 되풀이되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존이 올 때, 그러면 얼마나 많은 파티가 열릴지, 교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연설이 있을지, 거실에는 어떤 새 가구가 놓일지, 어쩌면 새 거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존이 선생님이 되는 새 학교 건물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쩌면 성대한 결혼식이 열릴지도 모르죠. 이 모든 것과 그 이상이 존이 올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백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크리스마스에 오기로 했지만 방학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름에 오기로 했지만 형편이 어렵고 학비가 비쌌습니다. 그래서 대신 존스타운에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여름으로, 그 다음 여름으로 미뤄졌습니다. 친구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어머니는 백발이 되었으며 여동생은 판사댁 부엌에서 일하러 갔습니다. 그런데도 그 전설은 남아 있었습니다.
존이 올 때, 판사댁 사람들은 이 후렴구를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존이 있었기 때문이죠. 금발의 부드러운 얼굴을 가진 소년으로 그의 어두운 피부의 동명이인과 함께 오랜 여름날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존은 프린스턴 대학교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덩치 크고 백발의 판사는 매일 아침 우체국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양키들에게 남부 신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지요. 그는 덧붙이고는 편지와 신문을 들고 다시 집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이야기 시작입니다. 옛날 남쪽 시골, 부잣집 대저택에서는 이야기가 한창이었어요. 판사님과 사모님, 여동생과 다 큰 딸들이 프린스턴 대학 합격 편지를 보고 신이 났죠. 이거 아주 사람 만들겠어. 역시 대학이 최고야. 그때 판사님은 옆에 있던 수줍은 어린 하녀, 제니에게 물었어요. 그래, 제니. 내 아들 존은 잘 있니? 아이고, 네 엄마가 그 애를 보낸 건 정말 안 됐구나. 애 버릴 텐데. 제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죠. 이렇게 멀리 떨어진 남쪽 마을은 무의식 중에 두 청년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모두가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될 거라 막연히 꿈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명의 존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흑인들은 한 명의 존, 까만 존만 생각했고, 백인들은 다른 한 명의 존, 하얀 존만 생각했죠. 두 세상은 서로의 생각을 알지 못했고, 그저 막연한 불안감만 느낄 뿐이었답니다. 북쪽 존스타운의 한 학교에서는 존 존스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요. 오랫동안 이 친구는 도무지 어떤 틀에도 맞춰지지 않는 흙 같았죠. 떠들썩하고 시끄럽고 맨날 웃고 노래만 부르며 한 가지 일에 꾸준히 집중을 못했어요. 공부할 줄도 모르고 꼼꼼함이라곤 전혀 없었죠. 게으르고 부주의하고 믿기 힘든 태평함 때문에 저희는 정말 난감했습니다. 어느 날 밤 교수 회의에 앉아 있었는데 존 때문에 또 걱정이 가득했어요. 이번 말썽은 정말 너무 심했죠. 그래서 엄숙하게 투표했습니다. 반복된 무질서와 부주의로 인해 존스를 학기 말까지 정학 처분한다. 저희 눈에는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을 때가 존이 인생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인 순간 같았어요. 존은 백발의 교장 선생님을 멍하니 쳐다봤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왜요? 하지만 아직 졸업 안 했는데요.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느리고 분명하게 설명했어요. 게을렀던 것, 부주의했던 것, 엉망인 성적, 제대로 안 한 과제, 소란 피웠던 것들까지. 존은 혼란스러워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엄마랑 누나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엄마한테 편지 쓰지 말아주세요. 안 그러시면 제가 도시로 나가 일해서 다음 학기에 돌아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교장 선생님은 약속했고 존은 작은 가방을 짊어졌습니다. 깔깔거리는 다른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칼라의 거리를 따라 큰 도시로 걸어갔죠. 눈빛은 진지했고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희 착각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날 오후 존의 어린 얼굴에 스며든 진지한 표정은 다시는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학교로 돌아왔을 때 그는 온 힘을 다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힘든 싸움이었어요. 그에게는 모든 게 쉽게 오지 않았죠. 어릴 때의 기억이나 가르침이 세기를 가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가 애쓰며 나아가는 세상은 그 자신이 만든 것이었고 그는 느리지만 힘겹게 쌓아 올렸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의 빛이 천천히 밝아올 때 그는 환희에 잠겨 말없이 앉아있거나 푸른 캠퍼스를 홀로 거닐며 사람들의 세상을 넘어 생각의 세상을 들여다봤죠. 때로는 그 생각들이 그를 몹시 괴롭혔어요. 왜 원은 사각형이 될 수 없는지 이해가 안 돼서 어느 날 밤에는 소수점 이하 56자리까지 계산했죠. 사감 선생님이 소등하라고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더 했을 거예요. 태양계를 이해하려고 밤에 풀밭에 누워있다가 심한 감기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로마 멸망의 윤리적 문제에 깊은 의문을 품었고 교과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게르만족은 도둑놈들이자 악당이라고 강하게 의심했죠. 새로운 그리스어 단어 하나하나를 오랫동안 곱씹으며 왜 이 단어가 이런 뜻이고 왜 다른 뜻이 될 수 없는지 모든 것을 그리스어로 생각하는 건 어떤 느낌이었을지 궁금해했어요. 그는 그렇게 혼자 생각하고 골똘히 파고들었습니다. 남들이 즐겁게 건너뛰는 곳에서 당황하며 멈춰서고
남들이 포기하고 주저앉는 어려움을 꾸준히 헤쳐나갔죠. 그렇게 그는 몸과 마음 모두 성장했고 옷도 그와 함께 자라고 제자리를 찾는 듯 보였습니다. 재킷 소매가 길어지고 커프스가 생기고 칼라가 더러워졌죠. 가끔 구두가 반짝였고 걸음걸이에는 새로운 위험이 배어나왔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그의 눈빛에서 깊어지는 사려 깊음을 보며 이 꾸준한 소년에게 무언가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렇게 예비학교를 거쳐 대학에 진학했고 그를 지켜본 우리는 4년 동안의 변화를 더 지켜봤습니다. 졸업식 날 아침, 우리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던 키 크고 진중한 청년은 거의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죠. 그는 기묘했던 생각의 세상을 떠나 움직임과 사람들의 세상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이제야 처음으로 주위를 날카롭게 둘러보았고 전에는 왜 그렇게 못 보고 살았는지 신기했죠. 그와 백인 세상 사이에 놓인 장막을 거의 처음으로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억압이 비로소 억압으로 느껴졌고 당연하게 여겼던 차이들이 눈에 들어왔죠. 어릴 때는 눈치채지 못했거나 웃어넘겼던 제약과 무시가 이제는 그를 화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님이라고 부르지 않을 때 화가 났고 유색인종 칸에서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 자신과 그의 사람들을 가두는 인종차별의 분통을 터뜨렸죠. 말에는 약간의 비꼬는 기색이, 삶에는 막연한 씁쓸함이 배어나왔습니다. 그는 삐뚤어진 세상에서 벗어날 방법을 고민하며 몇 시간씩 앉아 있었어요. 날마다 고향 마을에 답답하고 비좁은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알타마하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어요. 그곳에서 일할 계획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점점 더 망설였습니다. 심지어 졸업 바로 다음 날에도 여름방학 동안 학교 합창단과 함께 북쪽으로 가서 노래하라는 교장 선생님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였죠.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잠깐 숨 좀 돌리자고 그는 혼잣말하듯 변명했습니다. 화창한 9월 오후, 뉴욕 거리는 움직이는 사람들로 눈부셨습니다. 존은 광장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며 바다 같다고 생각했죠. 변함없이 변하고, 밝았다 어두워지고, 진지했다 활기차고. 그는 부유하고 흠잡을 데 없는 옷차림, 손짓, 모자 모양을 살폈고 서둘러가는 마차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한숨 쉬며 기대 앉아 말했죠. 이것이 세상이구나. 갑자기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어요. 부유하고 밝아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서두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키 크고 금발인 청년과 작고 수다스러운 여인이 지나갈 때 그는 반쯤 망설이다가 일어나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상점들과 활기찬 가게들을 지나 거리를 올라가 넓은 광장을 건너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큰 건물의 높은 입구로 들어섰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매표소 쪽으로 밀려가며 그는 아껴두었던 새 $5짜리 지폐를 주머니에서 찾았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어 보였어요. 용감하게 돈을 꺼내 바쁜 직원에게 내밀었고 잔돈 없이 표만 받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보러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5, 요즘으로 치면 거의 50만 원이나 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얼어붙은 듯 멈춰섰죠.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해요. 그저 당신 길을 막았다고 유색인종 신사를 린치하면 안 되죠. 한 여자가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금발인 에스코트 남자를 올려다봤죠. 에스코트 남자의 얼굴에 짜증 기색이 스쳤습니다. 당신들은 남쪽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마치 말다툼을 이어가는 듯 반쯤 짜증 섞인 투로 말했죠.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도 북쪽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백인과 흑인 사이의 그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를 결코 볼 수 없죠. 생각해보세요. 어릴 때 가장 친한 친구가 제 이름과 같은 작은 흑인 아이였는데 정말 그 어떤 둘도 글쎄. 그 남자는 말을 멈추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리저브 오케스트라석 바로 옆에 복도에서 부딪혔던 바로 그 흑인이 앉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망설이다가 분노에 질려 창백해졌고 안내원을 불러 카드와 몇 마디 단호한 말을 건네고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자는 재빨리 화제를 바꿨죠. 존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위 광경에 반쯤 넛을 놓고 있었거든요. 홀의 섬세한 아름다움, 희미한 향수 냄새,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 값비싼 옷차림과 나지막한 대화 소리가 모두 그의 세상과는 너무 다른, 그가 알던 어떤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세상의 일부 같았습니다. 그는 꿈꾸는 듯 앉아 있었고
침묵 후 로엔그린의 백조 노래 음악이 높고 맑게 울려 퍼지자 깜짝 놀랐죠. 그 애절한 선율의 무한한 아름다움이 온몸의 근육을 파고들어 조율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의자 팔걸이를 잡았는데 무심코 옆자리 여자의 팔에 닿았죠. 그리고 여자는 몸을 피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맑은 음악과 함께 자신을 가두고 더럽히는 저 저급한 삶의 먼지와 오물에서 벗어나 높이 날아오르고 싶은 강렬한 갈망이 솟구쳤습니다. 새가 노래하고 지는 해에 피가 묻지 않는 저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살 수만 있다면 누가 그를 모든 것의 노예와 조롱거리로 만들었단 말인가? 만약 누가 불렀다면 이런 세상이 사람들 앞에 열려 있는데 그를 부를 무슨 권리가 있단 말인가? 그러다 음악이 바뀌고 더 풍성하고 웅장한 화음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홀 저편을 사색에 잠겨 바라보며 왜 저 아름다운 백발 여인이 그렇게 무기력해 보이는지, 그리고 저 작은 남자는 무엇을 속삭이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는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죠. 음악과 함께 자신 안에서 움직이는 힘을 느꼈으니까요. 만약 그에게 어떤 대작, 어떤 평생의 봉사, 힘들고, 그래, 정말 힘들더라도 비굴하고 역겨운 아첨 없이 그의 마음과 영혼을 굳어지게 하는 잔인한 상처 없이 할 일이 있다면, 마침내 부드러운 슬픔이 바이올린을 타고 흐를 때 멀리 떨어진 고향집, 누나의 커다란 눈, 그리고 어머니의 어둡고 지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마음은 알타마하 해변에 가라앉는 모래처럼 물속 깊이 가라앉았지만 하늘로 떨리며 사라져가는 마지막 천상의 백조 노래와 함께 다시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존은 한동안 너무나 조용히 넛을 잃고 앉아있어서 안내원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공손하게 말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쪽으로 좀 와주시겠습니까, 손님? 약간 놀라 마지막 두드림에 벌떡 일어섰고 자리를 뜨기 위해 돌아서다가 금발의 젊은 남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젊은 남자는 그제야 자신의 어릴 적 까만 놀이 친구를 알아봤고 존은 그가 판사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죠. 하얀 존은 움찔하며 손을 들었다가 의자에 얼어붙었습니다. 까만 존은 가볍게, 그러다 이내 씁쓸하게 웃으며 안내원을 따라 통로를 내려갔죠. 극장의 책임자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팔린 좌석을 손님에게 판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죠. 물론 50만 원은 환불해 줄 것이고 정말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등등 말했지만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존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광장을 가로질러 넓은 거리를 따라 서둘러 걸어갔죠. 공원을 지나면서 그는 코트 단추를 잠그며 혼잣말했습니다. 존 존스, 너는 타고난 바보야. 그리고 숙소로 가서 편지를 쓰고 찢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편지를 쓰고 불에 던져 넣었죠. 그런 다음 작은 종이 조각을 쥐고 썼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와 누나에게 제가 갑니다, 존. 기차에 몸을 싣고 존은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잘못한 건지도 몰라요. 단지 힘들고 불쾌해 보인다고 명백한 운명에 맞서 싸우려 한 것이 말이죠. 알타마하에 대한 제 의무가 제 앞에 분명히 놓여 있어요. 어쩌면 그곳에서 흑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제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죠. 어쩌면 아닐 수도 있고요. 저는 법을 어기고 왕에게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으리다. 그리고 그는 사색하고 꿈꾸며 일생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차는 남쪽으로 향했죠. 알타마하에서는 7년이 지났는데도 모두가 존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특히 존의 집은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고 닦아놓았어요. 정원과 마당은 평소와 다르게 말끔했고 제니는 새 체크무늬 옷을 샀습니다. 조금의 수고와 설득 끝에 검은 감리교인과 장로교인 모두가 침례교회에서 열리는 대대적인 환영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날이 다가오자 존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는지에 대해 구석구석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죠. 회색빛 구름낀 날 정오에 그가 도착했습니다. 흑인 마을 사람들은 역으로 몰려왔어요. 가장자리에는 약간의 백인들도 있었죠.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 인사와 웃음, 농담, 서로 밀치는 즐거운 인파였습니다. 어머니는 저기 창가에서 지켜보고 계셨지만 누나 제니는 플랫폼에 서서 드레스를 만지작거렸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부드러운 갈색 피부에 헝클어진 머리칼 속에서 사랑스러운 눈빛이 엿보였죠. 기차가 멈추자 존은 우울하게 일어섰습니다. 유색인종 칸 생각 때문이었죠. 그는 플랫폼에 내려 잠시 멈춰 섰습니다. 작고 더러운 역, 화려하지만
지저분한 흑인 군중, 진흙 수로를 따라 늘어선 허름한 판잣집들. 이 모든 것의 비루함과 답답함이 그를 압도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았지만 헛소고였고 오빠라고 부르는 키 큰 낯선 소녀에게 차갑게 입을 맞췄습니다. 여기저기 짧고 건조한 말만 건넸죠. 악수나 수다 떨 시간도 지체하지 않고 조용히 거리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정적으로 기다리던 나이든 아주머니에게만 모자를 들어 인사했는데 아주머니는 입을 딱 벌리며 놀랐죠. 사람들은 명백히 당황했어요. 이 조용하고 차가운 남자가 이 사람이 존이라고? 그의 미소와 넉살 좋은 악수는 어디로 갔을까? 왠지 입이 삐죽 나와 보이더라. 아주 거만해 보였어요. 하지만 군중의 가장자리에 있던 백인 우체국장은 자기네 사람들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그 망할 깜둥이 자식. 우편물을 짊어지고 담배를 정리하며 그는 말했죠. 북쪽에 가서 멍청한 생각만 잔뜩 들어왔구먼. 여기 알타마하에선 씨알도 안 먹힐 거야. 그리고 군중은 흩어졌습니다. 침례교회에서의 환영회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비 때문에 야외 바비큐는 망쳤고 천둥 때문에 아이스크림의 우유가 상했죠. 밤에 연설 시간이 되자 교회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3명의 목사님은 특별히 준비했지만 왠지 존의 태도가 모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 했습니다. 너무 차갑고 다른 생각에 잠겨있고 이상한 부자연스러움이 있었죠. 감리교 목사님은 강론에 열을 올리지 못했고 아멘 소리 하나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장로교 목사님의 기도에는 겨우 미약한 응답만 있었고 심지어 침례교 목사님조차 희미한 열정만 불러일으켰을 뿐 가장 즐겨 쓰는 문장에서 너무 꼬여서 원래 예정보다 15분이나 일찍 강론을 마쳐야 했습니다. 존이 답사를 하기 위해 일어서자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 불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느리고 체계적으로 말했습니다. 시대는 새로운 사상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17세기, 18세기 사람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인간 형제와 운명에 대한 더 넓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선사업과 대중교육의 발달에 대해 말했고, 특히 부와 일자리의 확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이 땅의 흑인들이 새로운 세기의 노력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는 낮고 변색된 천장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겨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 소나무들 사이에 세워질 수 있는 새로운 산업학교에 대해 막연한 그림을 그렸고 조직될 수 있는 자선 및 박애 사업에 대해 자세히 말했습니다. 은행과 사업을 위해 저축할 수 있는 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마지막으로 그는 단결을 촉구하며 특히 종교적, 교단적 분쟁을 비난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사람이 착하고 진실하기만 하다면 그가 침례교인인지 감리교인인지 아니면 아예 교인인지조차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강에서 세례를 받든 세면대에서 받든 아니면 아예 받지 않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소한 것들은 다 접어두고 더 높은 곳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다른 생각 없이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꽉 찬 군중 속에 고통스러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언어로 말했고 사람들은 그가 말한 것의 대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례에 대한 마지막 말만 빼고요. 그것은 이해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동안 모두 아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멘 외침석에서 낮고 억눌린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나왔고 등이 굽은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좌석 위를 걸어가 바로 강단으로 기어 올라갔죠. 그는 주름지고 검었으며 드문드문 흰 머리카락이 뭉쳐 있었습니다. 목소리와 손은 중풍 걸린 듯 떨렸지만 얼굴에는 광적인 종교적 열정의 강렬한 표정이 서려 있었죠. 그는 거칠고 커다란 손으로 성경을 움켜쥐었습니다. 2번을 말없이 들어올리다가 거칠고 무시무시한 웅변으로 폭발했습니다. 그는 떨고 흔들리고 몸을 숙였다가 완벽한 위엄 속에 높이 솟아올랐죠. 사람들은 신음하고 울고 통곡하고 소리질렀으며 그 시간 동안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모여들어 공중으로 치솟는 듯한 격렬한 비명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존은 노인이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진정한 종교를 짓밟았다는 이유로 경멸과 혹독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만 느꼈죠. 그리고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이 작은 세상이 신성하게 여기는 무언가에 거칠고 무례한 손을 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서서 밤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희미한 별빛 아래 그는 바다 쪽으로 향했고 누군가 자신을 조심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을 반쯤 의식했습니다.
그 소녀는 바로 제니였죠. 마침내 절벽 위에 섰을 때 그는 어린 누나에게로 돌아섰고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에게 얼마나 신경 쓰지 않았는지 갑자기 가슴 아프게 떠올랐죠. 그는 팔로 그녀를 감쌌고 그녀가 어깨에 기대 마음껏 눈물을 쏟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함께 서서 회색빛 불안정한 바다를 내다보았습니다. 오빠, 공부 많이 하고 이것저것 배우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야? 그는 잠시 멈췄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그럼 오빠는 공부한 게 기뻐? 느리지만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제니는 바다 위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나도 불행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두 팔로 오빠의 목을 감싸며 제니가 덧붙였습니다. 나 조금 불행한 것 같아, 오빠. 며칠 후 존은 판사님 댁으로 걸어 올라가 흑인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을 요청했습니다. 판사님 자신이 정문에서 그를 만났고 그를 약간 날카롭게 쳐다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존, 부엌문으로 돌아가서 기다려. 부엌 계단에 앉아 존은 옥수수밭을 멍하니 바라보며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자기 백성을 구하러 왔는데 역에서 내리기도 전에 그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들을 가르치려 했지만 그들의 가장 깊은 감정을 모독했죠. 판사님께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려 애썼지만 그만 실수로 정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줄곧 올바르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예전 환경에 다시 적응하고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과거, 삶이 즐겁고 유쾌했을 때는 이런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그때는 세상이 부드럽고 쉬웠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때 누나 제니가 부엌문으로 나와 판사님이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님은 식당에 앉아 오전에 온 우편물을 처리하고 계셨고 존에게 앉으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학교 때문에 왔겠지. 그래, 존, 솔직하게 말하겠네? 내가 네 백성들의 친구라는 건 알지. 네 가족과 너를 도왔고 네가 북쪽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안 했으면 더 도와줬을 거야. 나는 흑인들을 좋아하고 그들의 합리적인 열망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너와 나 둘 다 알다시피 이 나라에서 흑인은 종속적인 위치에 머물러야 하고 백인과 동등해질 것을 기대해서는 안 돼. 제 위치에서 내 사람들은 정직하고 공손할 수 있지. 그리고 하느님도 아시겠지만 나는 그들을 돕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거다. 하지만 그들이 자연의 질서를 뒤집고 백인을 지배하고 백인 여자와 결혼하고 내 응접실에 앉으려 한다면 그럼 젠장. 이 나라의 모든 깜둥이를 린치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억누를 거야. 자, 존. 문제는 이거야. 네 교육과 북쪽에서 물든 생각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너희 아버지처럼 충실한 하인과 노동자가 되도록 깜둥이들을 가르칠 건가? 내 아버지, 존, 내 형제 소유였지. 그는 착한 깜둥이였어. 그래, 너도 그처럼 될 건가? 아니면 이 사람들의 머리에 상승과 평등이라는 멍청한 생각을 불어넣어 불만스럽고 불행하게 만들 건가? 상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핸더슨 판사님. 존은 짧게 대답했고 이는 노련한 노인의 예리한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좋아, 한동안 시켜보지. 안녕. 흑인 학교가 문을 연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또 다른 존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키 크고 활기차며 고집센 모습이었죠.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고 누이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얀 마을 전체가 기뻐했죠. 판사님은 자랑스러워했고 두 사람이 함께 메인 스트리트를 활기차게 걸어가는 모습은 보기에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가 모두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젊은 판사 아들은 이 작은 마을에 대한 경멸을 숨기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분명 뉴욕에 있었거든요. 이제 판사님의 유일한 소망은 아들이 알타마 시장, 주의회 의원,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조지아 주지사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말다툼은 자주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젠장, 아버지. 저녁 식사 후 시가를 피우고 벽난로 옆에 서서 젊은 아들이 말하곤 했죠. 진흙이랑 깜둥이들 밖에 없는 이 망할 동네에 저 같은 젊은이가 영원히 정착할 거라고 정말 생각하세요? 나는 그랬다. 판사님은 간결하게 대답하곤 했고 그날따라 찌푸려지는 미간을 보니 더 강조할 말을 덧붙이려 했던 것 같았지만
이웃들이 이미 아들을 보려고 들르기 시작해서 대화는 다른 곳으로 흘렀습니다. 저기 존이 흑인 학교에서 분위기를 살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잠시 침묵 후 우체국장이 자발적으로 말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판사님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별일은 아닌데 그냥 그 잘난 체하는 태도와 거만한 방식 말입니다. 프랑스 혁명, 평등 같은 거 강연하고 다닌다는 소문도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위험한 깜둥이에요. 벗어난 말을 하는 걸 직접 들은 적 있어? 아니요. 하지만 우리 하녀 셀리가 제 아내한테 헛소리를 잔뜩 늘어놓았어요. 그리고 저는 직접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백인한테님이라고 안 하는 깜둥이라니? 아니면 그 존이 누구야?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작은 까만 존, 패기 아들 말이야. 내 어릴 적 놀이친구. 젊은 남자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에스코트하던 숙녀 옆자리로 억지로 끼어들려던 그 깜둥이 말이군. 하지만 핸더슨 판사님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신경이 곤두서 있었는데 이 말에 반쯤 욕설을 삼키며 일어섰죠. 모자와 지팡이를 쥐고 학교 건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존에게는 낡은 판잣집 같은 학교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길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흑인들은 그를 찬성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로 나뉘었고 부모들은 무심했으며 아이들은 등교가 불규칙하고 더러웠습니다. 책과 연필, 슬레이트는 대부분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희망을 품고 꾸준히 노력했고 마침내 새벽의 희미한 빛을 보는 듯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출석률이 더 높았고 아이들은 조금 더 깨끗해졌습니다. 심지어 읽기 부진화반도 약간의 희망적인 진전을 보였죠. 그래서 존은 이날 오후 인내심을 새롭게 다지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맨디. 이제 더 나아졌구나. 하지만 단어를 이렇게 뚝뚝 끊어 읽으면 안 돼. 만약에 그 사람이 간다. 니네 어린 동생도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할걸, 그치? 아니요, 선생님. 걔 말 못해요. 알았어. 자, 다시 한번 해보자. 만약에 그 사람, 존. 학교 전체가 놀라 움찔했고 선생님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열린 문간에 판사님의 붉고 환한 얼굴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존, 이 학교는 문 닫는다. 너희 애들은 집에 가서 일이나 해. 알타마해의 백인들은 깜둥이들 머리에 건방과 거짓말을 채우려고 돈 쓰는 거 아니야. 당장 나가. 문은 내가 잠글 테니. 큰 기둥이 있는 대저택에서는 판사님이 급히 나간 후 키 큰 아들이 목적 없이 서성거렸습니다. 집에는 그를 흥미롭게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어요. 책들은 낡고 진부했고 지역신문은 재미없었죠. 여자들은 두통이나 바느질 때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낮잠을 자려 했지만 너무 더웠죠. 그래서 들판으로 터덜터덜 나갔습니다. 낙담한 듯 불평하면서요. 맙소사. 이 감옥 생활 언제 끝나는 거야? 그는 나쁜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저 약간 버릇없고 제멋대로였으며 자랑스러운 아버지 못지않게 고집이 셌죠. 소나무 숲 가장자리에 있는 커다란 검은 그루터기에 앉아 다리를 흔들며 담배를 피우는 그는 보기에 괜찮은 청년 같았습니다. 젠장, 변변히 시시덕거릴 만한 여자애도 하나 없잖아. 그때 그의 눈에 좁은 길을 따라 자신에게 서둘러 다가오는 키 크고 늘씬한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흥미롭게 보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죠. 이럴 수가, 제니가 아니야. 그 작은 갈색 피부 부엌 하녀. 와, 이렇게 단정하고 작은 몸매를 가졌는지 전에는 몰랐네. 안녕, 제니. 아이고, 집에 온 이후로 나한테 키스도 안 해줬잖아. 그는 활기차게 말했습니다. 소녀는 놀라움과 혼란스러움 속에 그를 쳐다봤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더듬거리며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게으른 젊은이는 고집스러운 기분이 들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겁에 질린 그녀는 몸을 피했고 그는 반쯤 장난스럽게 몸을 돌려 키 큰 소나무 숲을 가로질러 그녀를 뒤쫓아갔습니다. 저쪽 바다를 향해 길 끝에서 존이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학교에서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죠. 어머니께 충격을 덜어드리고자 일하고 오는 누나를 만나 해고 소식을 먼저 전해주려던 참이었습니다. 떠날 거야.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떠나서 일자리를 찾고 그들을 데려올 거야. 더 이상 이곳에서는 살 수 없어. 그리고 억눌렸던 맹렬한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팔을 휘저으며 길을 따라 미친 듯이 서둘러 올라갔죠.
거대한 갈색 바다는 잠잠했습니다. 공기는 거의 숨쉬지 않았죠. 저가는 해가 비틀린 참나무와 거대한 소나무를 검은색과 금색으로 물들였습니다. 바람에서는 아무 경고도, 구름 없는 하늘에서는 속삭임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에 아픔을 안고 서둘러가는 검은 남자만 있었죠. 태양도 바다도 보지 못했지만 소나무를 깨우는 겁에 질린 비명에 꿈에서 깨어난 듯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의 까만 누이가 키 크고 금발인 남자의 팔 안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떨어진 나뭇가지를 움켜쥐고 그의 거대하고 까만 팔에 억눌렸던 모든 증오를 담아 그를 때렸죠. 그리고 그 몸은 소나무 아래 하얗고 움직이지 않은 채 햇살과 피로 물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존은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다가 단호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떠날 거예요. 자유로워질 거예요. 어머니는 희미하게 그를 바라보며 더듬거렸습니다. 북쪽으로. 아가, 다시 북쪽으로 가는 거니? 그는 북극성이 물 위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저 북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말없이 좁은 길로 나가 곧은 소나무 숲을 지나 똑같은 굽이진 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검은 그루터기에 앉아 시체가 누워있던 피 묻은 자리를 바라보았죠. 저 멀리 희미한 과거에 그는 저 죽은 소년과 함께 놀았습니다. 엄숙한 나무들 아래에서 장난치며 밤이 깊어졌고 그는 존스타운의 친구들을 생각했습니다. 브라운은 어떻게 지낼까? 캐리는? 그리고 존. 아니, 그가 존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는 그들이 모두 알게 되면 수백 개의 즐거운 눈들이 모여있는 그 크고 긴 식당에서 모두가 알게 되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별빛의 광채가 그를 감쌌고 그는 거대한 콘서트홀의 금빛 천장을 생각했습니다. 희미하고 감미로운 백조의 노래가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어라. 그것은 음악이었을까? 아니면 사람들의 서두름과 외침이었을까? 그래, 분명 그렇다. 맑고 높게 희미하고 감미로운 선율이 살아있는 것처럼 솟아오르고 흩날리며 말발굽 소리와 화난 사람들의 웅성거림처럼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기대 앉아 바다 쪽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질주하는 어두운 그림자들로부터 그 이상한 멜로디가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힘겹게 정신을 차리고 몸을 앞으로 숙여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죠. 신부의 노래를 나지막이 흥얼거리면서 기쁘게 인도되어 저리로 가는 오페라 로엔그린 중 희미한 아침 황혼의 나무들 사이에서 그는 그림자들이 춤추는 것을 보았고 말들이 자신을 향해 천둥처럼 달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침내 폭풍처럼 휩쓸려 올 때까지 그는 앞에 있는 초췌하고 백발의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죠. 오, 그는 얼마나 그가 불쌍했던가. 꼬불꼬불한 밧줄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그를 에워쌌을 때 그는 천천히 일어서서 감은 눈을 바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세상의 소용돌이가 그의 귓가에서 휘몰아쳤습니다. 새로운 이야기 시작입니다. 제14장. 슬픔의 노래들. 흑인 노래. 나는 이 몸을 눕히러 교회 묘지를 거니네. 달 뜨는 것을 알고 별 뜨는 것을 알지. 달빛 속을 걷고 별빛 속을 걷네. 무덤 속에 누워 팔을 뻗으리. 낮에 저녁에 심판을 받으러 가리니. 내 영혼과 네 영혼이 그날 만나리라. 내가 이 몸을 눕히는 날에. 옛날 어둠 속을 걸었던 이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슬픔의 노래를 말이죠. 가슴이 지쳤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쓴 각 생각 앞에 흑인 노예의 영혼이 사람들에게 말했던 이 기묘하고 오래된 노래들에 잊히지 않는 한 구절을 놓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노래들은 저를 이상하게 뒤흔들었습니다. 제게는 미지의 남쪽에서 하나씩 다가왔지만 동시에 그것들이 저의 일부이자 제 사람들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몇 년 뒤 내슈빌에 왔을 때 이 노래들로 지어진 거대한 신전이 창백한 도시 위로 우뚝 솟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게는 피스크 대학의 줄리비 홀이 언제나 노래들 자체로 만들어진 것 같았고 그 벽돌은 노동의 피와 먼지로 붉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아침, 점심, 저녁마다 형제자매들의 목소리, 과거의 목소리로 가득 찬 경이로운 선율의 폭발을 들었습니다. 미국이 세상에 준 아름다움은 하나님 자신이 그 땅에 새겨놓은 거친 웅장함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에서 인간 정신은
아름다움보다는 활력과 독창성으로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운명처럼 흑인 민요, 즉 노예의 리드미컬한 외침은 오늘날 단순히 유일한 미국 음악일 뿐만 아니라 이 바다 건너에서 태어난 인간 경험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으로 남아 있습니다. 소홀히 여겨졌고 반쯤 경멸받았으며 무엇보다 끈질기게 오해되고 잘못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국가의 독특한 영적 유산이자 흑인 사람들이 준 가장 위대한 선물로 남아 있습니다. 멀리 1830년대에 이 노예 노래의 선율은 나라를 뒤흔들었지만 노래들은 곧 반쯤 잊혀졌습니다. 버드나무가 드리워진 호수 근처에서 같은 일부는 통속적인 곡조로 바뀌어 출처가 잊혀졌고 다른 것들은 민스트럴쇼 무대에서 희화화되어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전쟁 중 힐튼 헤드 점령 후 특이한 포트 로열 실험이 이루어졌고 아마도 그때 처음으로 북부 사람들은 제3자 없이 남부 노예를 얼굴과 마음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들이 만난 캐롤라이나의 시 아일랜드는 원시적인 유형의 흑인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블랙벨트 밖의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주위 세상의 영향을 덜 받았습니다. 겉모습은 서툴렀고 말은 우스꽝스러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인간적이었고 그들의 노래는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토머스 웬트워스 히긴스는 서둘러 이 노래들에 대해 알렸고 미스 맥킴 등은 그 희귀한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반신반의하며 듣기만 했을 뿐 피스크 줄리비 싱어즈가 노예의 노래를 세상의 마음속 깊이 노래하여 다시는 완전히 잊을 수 없게 될 때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 뉴욕 카디지에서 태어난 대장장이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오하이오에서 학교를 가르쳤고 커비 스미스로부터 신시내티를 방어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 후 챈슬러스빌과 게티즈버그에서 싸웠고 마침내 내슈빌의 해방노예 지원국에서 일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1866년에 흑인 아이들의 주일학교 반을 만들고 그들과 함께 노래하고 노래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었고 줄리비 노래의 영광이 조지 엘 화이트의 영혼에 들어오자 그는 평생의 사명이 그 흑인들이 자신에게 노래했던 것처럼 세상에 노래하게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871년 피스크 줄리비 싱어즈의 순례가 시작되었습니다. 북쪽 신시내티로 그들은 갔습니다. 옷이 반쯤 걸친 4명의 검은 소년과 5명의 소녀 겸 여성들이 대의명분을 가진 한 남자의 인솔 아래 가장 오래된 흑인 학교인 윌버포스에 들러 검은 주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추위와 굶주림과 싸우고 호텔에서 쫓겨나고 즐겁게 비웃음당하면서도 계속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래의 마법은 계속 마음을 감동시켰고 오벌린에서 열린 회중교회 회의에서의 폭발적인 박수는 그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들은 뉴욕에 왔고 해니워드 비처는 대도시 신문들이 그의 깜둥이 민스트럴을 비웃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노래는 땅을 건너 바다를 건너 여왕과 황제 앞에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네덜란드와 스위스에서 노래할 때까지 승리했습니다. 7년 동안 노래하며 피스크 대학교 설립 자금으로 15만 달러를 벌어 돌아왔죠. 그들의 시대 이후로 그들은 모방되었습니다. 때로는 햄튼과 애틀랜타의 가수들처럼 때로는 어설픈 사중주단처럼 형편없이 캐리커처는 다시 음악의 기묘한 아름다움을 망치려 했고 저속한 귀에는 진짜와 구별하기 힘든 많은 저질스러운 멜로디로 공기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흑인 민요는 그것을 진정으로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속과 흑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 노래들은 무엇이며 무엇을 의미할까요? 샵샵 검은 영혼의 강슬픔의 노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전문가까진 아니고요. 그냥 사람 사는 거 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옛날 노예 생활 하던 분들의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들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세상에 보내는 우리 이야기 좀 들어봐요 하는 메시지 같더라고요. 요즘 세상은 막 빨리빨리 돌아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에이, 그때 노예들도 뭐 신나게 살았겠지. 걱정 없이 행복했겠지. 물론 그랬던 분들도 있겠죠. 한둘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노래들을 들어보면 아니에요. 절대 전부가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 노래들은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들, 뭔가 기대했다가 실망한 사람들의 음악이에요. 죽음, 고통, 그리고 진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말 못할 갈망 안개 속을 헤매거나 숨겨진 길을 가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죠. 이 노래들이 정말 수백 년을 거쳐 내려온 것들이에요. 음악 자체는 가사보다 훨씬 오래됐고요.
이게 보면 조금씩 변해온 흔적들이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할머니가 한 2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그분은요, 네덜란드 상인한테 붙잡혀서 끌려오셨대요. 아주 작고 까만 몸으로 허드슨 강이나 하우세토닉 강계곡에 도착했는데 매서운 북쪽 바람에 막 덜덜 떨고 움츠러들고 그랬겠죠. 언덕을 바라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는 무릎 사이에 앉은 아이한테 옛날 옛적 멜로디를 낮은 목소리로 불러주곤 했대요. 그 아이가 자기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이 또 자기 아이들한테 그렇게 200년을 내려와서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가사가 무슨 뜻인지는 우리 아버지들처럼 잘 모르지만 음악이 주는 느낌은 너무 잘 알아요. 이게 바로 그 아프리카 원시 음악의 뿌리죠. 나중에 좀 더 커진 형태로 존의 등장을 알리는 이상한 노래에서도 이런 느낌이 나요. 동쪽에 묻어도 좋고 서쪽에 묻어도 좋지만 나팔 소리 울리면 그 아침에 들으리라. 이건 유배된 사람의 목소리죠. 이렇게 멜로디의 숲에서 한 10곡 정도, 이건 진짜 흑인들한테서 나온 거고 유명하고 노예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노래들이 있어요. 방금 말한 노래도 그중 하나고요. 그리고 이 책 시작할 때 나오는 내가 겪은 괴로움 아무도 몰라 같은 노래도 있죠. 이 노래가 왜 나왔냐면요, 미국이 갑자기 돈이 없다고 해방된 노예들한테 땅 주기로 한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있었대요. 어떤 장군이 그 소식을 전하러 바다 근처 섬에 갔는데 사람들 틈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몸을 흔들면서 다 같이 따라 불렀는데 그걸 본 군인은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세 번째 노래는 모든 사람이 아는 죽음의 자장가, 달콤한 병거를 타고 나를 태우고 내려오소서예요. 이 노래 구절이 알렉산더 크롬멜의 삶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강물 같은 노래, 요르단 강아, 흘러가라 같은 웅장한 합창곡도 있고요. 아탈란타의 날개를 여는 노래나 더 익숙한 귀 기울여 왔네 같은 도망자들의 노래도 많았죠. 일곱 번째는 끝과 시작의 노래인데 이럴 수가, 이게 무슨 비통함인가. 별들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이 노래 구절이 자유의 새벽 앞에 나옵니다. 길을 더듬는 노래, 내 길이 흐릿하네는 진보의 의미를 시작하고요. 아홉 번째가 바로 이 챕터의 노래, 야곱과 씨르맛의 날이 밝아오네, 예요. 희망찬 투쟁을 노래하는 승전가죠. 마지막 열 번째 노래는 노래 중에 노래, 몰래 떠나갔세입니다. 아버지들의 믿음에서 나왔죠. 이 노래들만큼이나 인상적이고 특징적인 흑인 민요들이 더 많아요. 세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챕터에 나오는 새 구절이라든지요. 물론 좀 더 학문적인 기준으로 고르면 다른 노래들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원시적인 형태에서 좀 발전한 듯한 노래들도 있고요. 밝게 반짝이네처럼 복잡한 혼합곡도 있는데 이 노래 한 구절이 검은 벨트라는 챕터 제목으로 쓰였죠. 부활절 캐럴 먼지, 그리고 장례곡, 우리 어머니 날아올라 집으로 가셨네 같은 노래들도 있죠. 첫째 아이의 죽음 챕터 위에 떠다니는 멜로디 폭발 같은 노래, 나는 우리 어머니가 저 아름다운 높은 세상에 계시길 바라네 같은 노래도 있어요. 여섯 번째 챕터, 이게 노예 노래 발전의 세 번째 단계를 보여줘요. 동쪽에 묻어도 좋고 같은 노래가 첫 번째, 전진하잖아 몰래 떠나갔세 같은 노래가 두 번째 단계죠. 미국, 첫 번째는 아프리카 음악, 두 번째는 아프리카계 미국 음악, 그리고 세 번째는 흑인 음악과 정착한 나라에서 들은 음악이 섞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여전히 흑인 음악의 특징이 강하지만 섞는 방식이 독창적이고요. 흑인과 백인 요소가 둘 다 있죠. 더 나아가 네 번째 단계도 볼 수 있어요. 백인 미국 노래가 노예 노래의 영향을 뚜렷하게 받거나 흑인 멜로디 구절 전체를 가져온 경우죠. 스와니 강이나 늙은 검둥이 조 같은 노래들이 그래요. 민스트럴, 쿤송, 비하적인 뉘앙스의 흑인 조롱 노래. 하지만 이런 발전과 함께 타락하고 모방된 것들도 많아요. 흑인 분장쇼 노래들, 많은 복음 찬송가, 그리고 당시 유행했던 쿤송 같은 것들이죠. 초보자는 이런 뒤죽박죽 음악 속에서 진짜 흑인 멜로디를 찾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말했듯이 이 노래들로 노예들은 세상에 말을 건 거예요. 그런 메시지는 당연히 베일에 쌓여 있고 다 들리진 않죠. 가사와 멜로디가 서로 어긋나기도 하고 잘 이해되지 않는 신학 용어들이 옛날 감정을 대체하기도 했어요. 가끔은 위대한 마이오처럼 알 수 없는 언어의 이상한 단어를 듣기도 하는데 이건 죽음의 강으로 비유되는 것 같아요. 더 자주로는 아주 단순한 단어나 그냥 운율만 맞춘 듯한 말들이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에 붙어 있죠. 순수하게 그냥 즐기기 위한 노래는 많지 않아요.
가사를 바꿔서 찬송가가 된 경우도 많고, 떠들썩한 유흥은 외부인이 거의 못 들었고 음악은 더 못 들었거든요. 하지만 거의 모든 노래의 음악은 분명히 슬퍼요. 제가 말한 10곡의 대표곡들은 가사로든 음악으로든 고난과 유배, 투쟁과 숨바꼭질 같은 이야기들을 하죠. 어딘가 보이지 않는 힘을 더듬어 찾으려 하고 마지막에 안식을 갈망하는 노래들이에요. 우리에게 남은 가사들도 흥미로워요. 분명한 껍데기를 걷어내면 틀에 박힌 신학이나 의미 없는 황홀경 아래 진짜 시와 의미가 많이 숨어 있죠. 모든 원시민족들처럼 노예들도 자연의 심장 가까이에 있었어요. 삶은 바다섬의 갈색 대서양처럼 거칠고 출렁이는 바다였고요. 황야는 하나님의 집이었고 외로운 골짜기는 삶으로 가는 길이었죠. 열대지방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겨울이 곧 끝나리는 삶과 죽음을 그린 그림이었어요. 남쪽 지방의 갑작스러운 거친 뇌우는 흑인들을 두렵게 하고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 가끔은 그 천둥 소리가 슬프게 들리기도 하고 가끔은 위험 있게 들리기도 했죠. 내 주님이 나를 부르시네, 천둥으로 나를 부르시네, 나팔 소리가 내 영혼에 울리네. 단조로운 고된 노동과 햇빛 아래 노출된 삶은 많은 가사에서 그려져요. 뜨겁고 습한 밭고랑에서 쟁기질하는 사람들이 노래하는 게 보이죠. 널 적실비도 없고 널 태울 태양도 없네. 오, 계속 밀고 나가세. 믿는 자여, 나는 집으로 가고 싶네. 허리 굽고 늙은이는 3번이나 반복해서 울부짖어요. 오 주여, 제가 가라앉지 않게 지켜주소서. 그리고 예수는 죽었고 하나님은 가버렸다. 고 속삭이는 의심의 악마를 꾸짖죠. 하지만 영혼의 갈망, 야생 같은 불안정함, 방랑자의 울부짖음이 거기 있어요. 그 탄식이 작은 구절 하나에 담겨 있죠. 노예들의 속마음과 그들 사이의 관계에는 늘 두려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서 우리는 여기서 저기서 잠깐씩 엿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말하지 않은 것들, 침묵 속에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어머니와 아이는 노래하지만 아버지는 거의 없고요. 도망자나 지친 방랑자는 동정과 애정을 갈구하지만 구원이나 결혼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바위와 산은 잘 알지만 집은 낯선 곳이죠. 사랑과 무력함의 이상한 뒤섞임이 후렴구에 담겨 노래돼요. 저기 우리 늙은 어머니 계시네. 저 언덕에서 너무 오래 힘쓰셨네. 이제 곧 건너가실 때가 되었네. 조만간 집에 가시겠지. 다른 곳에서는 어머니 없는 이의 울음이나 잘 가라 잘 가라 내 하나뿐인 아이야 같은 외침이 나오고요. 사랑 노래는 드물고 2가지로 나뉘어요. 시시하고 가벼운 것, 그리고 슬픈 것이요. 깊고 성공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불길한 침묵만이 있고요. 아주 오래된 사랑 노래 하나에는 깊은 역사와 의미가 담겨 있죠. 어떤 흑인 여성이 그 노래에 대해 말했어요. 가슴 가득한 마음과 괴로운 영혼 없이는 부를 수 없는 노래다 라고요. 독일 민요에도 같은 목소리가 담겨 있어요. 이제 우물가로 가지만 마시지는 않네처럼요. 죽음에 대해 흑인들은 두려움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익숙하고 심지어 정답게 이야기했는데 그냥 물을 건너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아마 누가 알겠어요? 다시 옛날 숲으로 돌아가는 걸지도 모른다고요. 나중에 그 운명론이 변형되면서 먼지와 흙 속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먼지 먼지 그리고 재여 내 무덤 위를 날아다녀라. 하지만 주님은 내 영혼을 집으로 데려가시리. 주변 세상에서 분명히 빌려온 것들도 노예들의 입으로 들어가면 특유의 변화를 겪어요. 성경 구절이 특히 그렇죠. 오 시온의 포로된 딸아 슬피 울지어다 같은 구절이 시온아 나직이 울지어다로 예스럽게 바뀌고요. 에스겔에 박히는 노예의 신비로운 꿈속에서 사방으로 돌아가다가 결국 이렇게 노래하죠. 내 가슴속에 작은 바퀴 하나가 돌아가고 있네. 옛날처럼 이 찬송가들의 가사는 종교 모임의 인도자가 즉석에서 만들었어요. 하지만 모임의 상황, 노래의 리듬, 그리고 허용되는 생각의 한계 때문에 시는 주로 1-2줄짜리에 머물렀고 4줄짜리나 더 긴 이야기로 확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물론 성경을 바꿔 부른 것처럼 길게 시도한 예가 아주 없지는 않지만요. 3개의 짧은 연작시가 저를 늘 사로잡았는데요. 하나는 이 챕터의 제목으로 쓰인 건데 토마스 웬투아스 히긴슨이라는 분이 그 한 줄에 대해 이렇게 딱 맞게 말했어요. 사람이 살고 고통받기 시작한 이래로 이보다 더 애절하게 평화를 향한 무한한 갈망이 표현된 적은 없는 것 같다고요. 2번째와 3번째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묘사인데 하나는 나중에 만들어져서 외부 영향 흔적이 좀 있어요.
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달은 피로 흘러내리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네. 주님의 이름이 축복받으소서. 다른 하나는 더 이전의 노래로 낮은 해안지대에서 온 더 가정적인 그림이에요. 자유. 미카엘아, 배를 해변으로 끌어올려라. 그러면 그들이 부는 뿔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러면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나팔 소리가 세상 곳곳에 울릴 것이다. 나팔 소리가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울릴 것이다. 나팔 소리가 희년을 알릴 것이다. 나팔 소리가 너와 나에게 울릴 것이다. 이 모든 슬픔의 노래들 속에는 희망이 숨쉬고 있어요. 만물의 궁극적인 정의에 대한 믿음이죠. 절망의 단조로운 가락이 종종 승리와 차분한 자신감으로 바뀌어요. 때로는 삶에 대한 믿음이고, 때로는 죽음에 대한 믿음이고, 때로는 저 너머 어딘가 아름다운 세상에 있을 무한한 정의에 대한 확신이죠. 하지만 무엇이든 간에 의미는 항상 분명해요. 언젠가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으로 서로를 판단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희망이 과연 정당할까요? 슬픔의 노래는 진실을 노래하는 걸까요? 요즘 시대에 조용히 퍼져나가는 생각은 이거예요. 인종의 능력 시험은 이미 끝났다. 오늘날 후진 인종들은 이미 비효율적임이 입증됐고 구원할 가치도 없다. 이런 생각은 시간을 존중하지 않고 인간이 한 일에 무지한 사람들의 오만이에요. 10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었다면 게르만족이 삶의 권리를 증명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런 독단적인 생각이 환영받았다면 금발의 인종이 문명을 이끌 거라는 생각은 비웃음당했을 거고요. 사회학 지식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진보의 의미, 인간 행동에서 빠르다와 느리다의 의미, 그리고 인간 완벽성의 한계 같은 것들은 과학의 해변에 서 있는 수수께끼 같은 스핑크스처럼 가려져 있고 답이 없어요. 왜 아이스킬로스는 셰익스피어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노래했을까요? 왜 문명은 유럽에서 번성했고 아프리카에서는 깜빡이다 불 붙었다가 꺼졌을까요? 세상이 이런 질문들 앞에서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한 이 나라는 슬픔의 노래를 권력의 자리에 가져온 사람들에게 기회의 자유를 부정함으로써 스스로의 무지와 성스럽지 못한 편견을 드러낼 겁니다. 당신들의 나라요? 어떻게 당신들 것이 되었죠? 순례자들이 상륙하기도 전에 우리가 여기 있었어요. 우리는 3가지 선물을 가져와서 당신들의 것과 섞었습니다. 이야기와 노래의 선물. 조화롭지 못하고 멜로디 없는 땅에 부드럽고 감동적인 선율을 가져왔죠. 땀과 힘의 선물. 당신들의 나약한 손으로는 할 수 없었을 이 광대한 경제 제국의 기반을 200년 더 일찍 닦고 황야를 밀어내고 땅을 정복했죠. 3번째는 영혼의 선물입니다. 300년 동안 이 땅의 역사는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나라의 심장에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불러내어 가장 나쁜 것을 억누르고 정복했습니다. 불과 피, 기도와 희생이 이 백성 위로 파도처럼 덮쳤지만 우리는 정의의 하나님 제단에서만 평화를 찾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선물은 단순히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나라의 시실과 날실에 스스로를 짜넣었습니다. 그들의 전투에 함께 싸웠고 슬픔을 나눴고 피를 섞었습니다. 그리고 세대에서 세대로 고집세고 부주의한 사람들에게 정의, 자비, 진실을 경멸하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나라가 저주받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의 노래, 우리의 노동, 우리의 기쁨, 그리고 경고가 형제로 이 나라에 주어졌습니다. 이 선물들이 줄 가치가 없단 말입니까? 이 일과 노력은 가치가 없으니까? 흑인 민족 없이 미국이 미국일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버지들의 노래에 담긴 희망은 잘 노래되었습니다. 만약 이 혼돈 속 어딘가에 영원한 선함이 존재한다면, 연민을 가지면서도 강력한 그 선함이 있다면, 그럼 언젠가 그분이 정하신 좋은 때에 미국은 베일을 찢고 갇혔던 이들이 자유로워질 겁니다. 자유롭게, 아주 자유롭게요. 아침 햇살이 제 높은 창문으로 스며들어오듯 자유롭고, 저 아래 벽돌과 모르타르 동굴 같은 건물들에서 제게 울려 퍼지는 저 싱싱한 젊은 목소리들처럼 자유롭게 말이죠. 노래로 가득 차고 삶으로 충만하며 떨리는 고음과 깊어지는 저음으로 말입니다. 제 아이들, 제 어린아이들이 햇살을 향해 노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노래하죠. 그리고 여행자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얼굴을 아침 햇살 쪽으로 향하고 제 길을 갑니다. 샵샵 맺은 말.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소서. 독자이신 하나님이시여.
바라옵건대 이 제 책이 세상 황야 속에서 사산되지 않게 하소서. 부드러운 분이시여 이 책의 잎사귀들에서 생각의 활력과 사려 깊은 행동이 솟아나 놀라운 수확을 거두게 하소서. 죄 많은 백성의 귀가 진실에 따끔거리게 하시고 7천만 명이 정의를 갈망하게 하소서. 인간 형제애가 조롱거리이자 덫이 된 이 암울한 날의 말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좋은 때에 무한한 이성이 엉킨 것을 곧게 펴고 이 깨지기 쉬운 잎사귀 위에 구부러진 흔적들이 정말로 끝이 아니게 하소서. 남루한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들 현금으로 바꿔주지 않더군요. 자꾸만 밀었죠. 결국 보안관이 와서 내 노새를 애써 가꾼 옥수수를 그리고 집안의 가구까지 가구라니요 법적으로 압류가 면제되지 않나요. 그 작은 삶의 조각들은 그래도 그냥 가져가더군요. 법의 테두리 밖에서 힘없이 구자거린 그의 얼굴. 새로운 챕터가 열립니다. 무겁고도 낯선 이름 아래 제작장 황금 양토를 찾아서 멈출 때까지 어둠 속에서 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짐승이 속으로 말했다. 내 방앗간이 멈출 때까지. 그래도 그냥 가져가더군요. 법의 테두리 밖에서 힘없이 굳어버린 그의 얼굴. 새로운 챕터가 열립니다. 무겁고도 낯선 이름 아래 제갈장 황금 양토를 찾아서 멈출 때까지. 오래된 이야기의 그림자 글로는 다 담지 못했던 그 흐름 속에서 마무리되는 한 장의 노래. 차분하게 어떤 글들은 이미 다른 곳에서 숨 쉬었네. 이제 이곳에 모여 조금 더 깊고 넓어진 모양으로 친절한 허락에 고개 숙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흩어졌던 조각들을 다시 모을 수 있게 해주신 분들. 각 챕터가 시작되기 전 늘 함께하는 한 줄. 그것은 슬픔의 노래. 어두운 과거의 땅 속에서 흑인 영혼들로부터 솟아난 유일한 미국의 음악. 잊을
수 없는 선율. 마지막으로 더 할 말이 있다면 이야기하는 나는 그 장벽 안에 사는 이들과 한 몸 한 마음, 우리는 하나라는 우리 비둘보이 있을 고독한 생각. 다발이 매길 부부 내 소위 남그녀. 친절한 허락에 고개 숙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흩어졌던 조각들을 다시 모을 수 있게 해주신 분들, 각 챕터가 시작되기 전 늘 함께하는 한 줄, 그것은 슬픔의 노래. 이 비둘보이스의 고독한 생각. 흐르는 노래들이 영혼의 길을 조용히 밝히네. 슬픔이 내려오는 자장가, 강물처럼 웅장한 합창. 요르단나 흘러가라. 어둠 속 날개를 펼치고 귀 기울여 왔네. 도망자의 발걸음. 칼들이 떨어지던 그 밤, 오이 무슨 비통함인가. 끝과 시작의 노래, 자유의 새벽 앞에 백일이 어렴투판에 길을 더듬는 조용한 발걸음. 진보의 의미를 찾아서 야곱과 씨름 맛에 날이 밝아오네. 희망찬 투쟁의 노래, 이 챕터의 승전가. 그리고 노래 중에 노래, 몰래 떠나가세. 아버지들의 깊은 믿음, 이 모든 선율, 이 모든 이야기, 영혼 깊은 곳에 고요히 간직된 또 다른 수많은 이름 없는 노래들. 옛날처럼 그 찬송가들은 모임 속에 피어나 인도자의 입술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졌지.
하지만 상황과 리듬의 한계, 허용된 생각들 쉬는 주로 한두 줄, 네 줄 이상은 드물었네. 물론 성경을 바꿔 부른 것처럼 긴 시도도 아주 없지는 않았지. 세 개의 짧은 연작시가 늘 나의 마음을 붙드네. 나를 사로잡았지. 하나는 이 장의 제목처럼 누군가는 딱 이렇게 말했어. 사람이 살고 고통받기 시작한 이래로 이보다 더 애절하게 평화를 향한 무한한 갈망이 표현된 적은 없는 것 같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묘사. 하나는 나중에 만들어져 외부 영향 흔적이 좀 남아있지.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다른 피로 흘러내리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네. 다른 하나는 더 이전의 노래, 낮은 해안지대에서 온 더 가정적인 그림이지. 그 짧은 노래들 안에 담긴 고통